그러니까 주가는 어차피 미래라든지 미래 가능성을 보고 움직이니까 주가 수익률과 분명히 관계가 있을 거예요, 장기적으로. 왜냐하면 기업이 생존하고 오늘 이야기는 저희 ESG잖아요. 예. 그 ESG 전문가로 조윤란 대표님 모셨는데 일단 ESG가 뭔가요? 일단 기업의 어떤 문화 혹은 컬러, 기업의 그다음에 의사결정 체계라든지 소통의 방식, 이것은 ESG라는 이 세 개의 창으로, 세 개의 틀로 봐야 된다라는 거였어요. 네. 그것은 어떤 뭐 재무지표, 예전에 밸런스 시트 이제 재무상태표라고 이름 바뀌었잖아요. 그 예를 들면 재무상태표라든지 손익계산서라든지 이런 곳에는 당장 드러나지 않는 뭔가 다른 것이 있다라는 거죠. 네. 기업의 문화라든지 우리 보면 문화가 되게 중요하다고 그러잖아요. 중요하다고 하죠. 그다음에 기업에서 제일 중요한 건 사람이고 혹은 이사회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기업의 의사결정 방식, 소통의 방식이 어떨 거냐? 그래서 뭐 갑질이 있을 거냐 없을 거냐? 그렇죠. 막 이런 것들이 ESG예요. 어찌 보면 기업들이 늘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세 개의 그 창으로 틀로 이렇게 잣대를 대는 거죠. 늘 공부는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국영수 잘하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말로 예를 들면 우수한 학생이냐 아니면 학업의 성과가 어떠냐, 네. 누구를 뭐 그건 좀 이상하지만, 그러니까 그런 거를 얘기를 했을 때 그냥 ESG라는 이 창으로 틀로 잣대로 뭔가 이제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원래 중요했던 건데 지금 시대에 이제 키워드로 딱 정립이 됐다는 건데 네네네. 최근에 ESG가 좀 부쩍 화두가 되고 있는 이유는 도대체? 글쎄요, 저도 잘 모르는데 아마 이제 코로나 그 영향이 굉장히 컸고요. 그러면서 이제 네. 그 지구 환경에 대한 문제들이 컸고, 네. 그다음에 2008년 금융위기도 아마 굉장한 그 중요한 이벤트였을 거예요. 과연 그 기업이 무엇을 해야 될 거냐. 네. 뭐 그러면서 이제 시대가 변하고 세대도 변하잖아요. 세대도 변하면서 친환경적이고 그다음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들이 훨씬 더 강화되고 2000년대 초반서부터 있던 컨셉이었지만 이제 기업이 돈을 벌 때 그 돈을 버는 방법이 이 사회도 좋게 하고 지구도 좋게 하고 주변도 좋게 하고 그다음에 의사결정 방식도 상당히 합리적이어야 되고 문제를 일으키지 말아야 되고 그렇게 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소비자들이 이 물건을 안 산다. 아니면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죠. 이 서비스를 뭐 사용 안 한다. 이런 형태로 돼서 기업들이 이제 ESG를 안 하고는 생존, 그다음에 경쟁 자체가 이제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유럽이라든지 어디라든지 우리 이제 수출 기업들이 많잖아요. 너네 수출하지 말아라. 아니면 수출할 때 돈을 얼마큼 더 내라. 네. 그다음에 뭐 공해를 많이 뭐 이렇게 발산하고 배출을 하면 세금을 얼마 더 내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금융시장은 뭐 미국이 주도하고 있잖아요. 뭐 자기네들이 제일 많이 갖고 있고 뭐 그렇죠. 영향력이 크니까. 그러니까 뭐 미국 사람들이라든지 뭐 블랙락 같은 뭐 그런 기관 투자자들이 이제 이렇게 하십시오. 그다음에 세계 연기금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연금도 ESG 고려해야 되겠다. 네. 우리 예를 들면 투자 자산의 절반은 ESG 고려하겠다. 막 이런 식의 앞다퉈 나가고 거기다가 정치인들까지 뭐 일종의 지렛대죠. 이제 레버리지를 이용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ESG 해야 된다. 뭐 기업들도 해야 되고 뭐 공공단체도 해야 되고 모두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거의 열풍이죠. 뭐 그냥 ESG가 뭔지도 모르는데 그냥 가는 거예요. 정치인들도 뭔가 이렇게 얘기들이 많고 그다음 미디어 쪽도 이 레버리지를 일으키기 쉽죠. 그래서 뭐 기업들한테 대해서 조금은 압박이고 부담일 수도 있죠.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제 중소기업이고 아니면 막 이제 스타트업이고 막 해가지고 지금 뭐 예를 들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경쟁에서 생존을 해야 될 거고 더 좋은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야 될지를 막 고민해야 되는데 갑자기 누군가 나타나서 너 ESG 왜 안 해? 아니면 ESG 이게 모자라? 이러면 이제 피곤하잖아요. 피곤하죠. 거기다가 뭐 환경이란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ESG를 하기 위해서 내부 시스템도 갖춰야 되고 모두 해야 되고 이런 잣대들을 막 들이다 보면은 기업들의 비용 부담이 커지죠. 커지겠죠. 그래서 모르겠어요. 이것이 ESG가 과연 이 공산품 가격을 나중에 어떻게 올리게 될지, 그 다음에 그것이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하게 될지, 그 다음에 우리가 경영학 교과서에서 배운 정말로 영업 레버리지라는 부분이 퇴색하게 될지. 그러니까 우리가 올해랑 작년까지는 뭐 이 화학 제품들이 굉장히 마진이 좋았잖아요. 그래서 사상 최대액이 많은데. 이제 범용성 화학 제품을 많이 만들어내면 아무래도 탄소 배출이 많이 있겠죠. 그래서 소량 예를 들면 정밀화학 제품을 만들어내는 데가 예를 들면 이 탄소 배출에 대한 어떤 페널티나 어떤 그런 뭐 비용 분담이 적다. 그러면 뭐 정밀화학 쪽으로 가는 거고. 그러면 예전에는 이제 영업 레버리지로 해서 경기 호황성액을 맞을 때 공장이 굉장히 컸으면 단기 순이익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이 영업 레버리지라는 것이 늘 교과서에서 몇십 년 동안 있었잖아요. 어쩌면 ESG가 바꾸는 세상은 굉장히 많이 달라질 수 있어요. 이런 어떤, 뭔가 다른 생각. 네. 기업들의 어떤 공산품 가격이 올라갈 것 같다. 인플레이션이 생길 것 같다. 뭐가 어떻게 될 것 같다. 어떻게 될 것 같다. 이 기업은 당장 비용을 쓰지만 경쟁사들을 다 제낄 수 있어서 결국 위너가 될 것 같다. 이런 기업들을 발굴하게 된다면
ESG가 지금은 비재무적이고 어쩌고 저쩌고 굉장히 재미없는 얘기 같지만 10배짜리 혹은 몇십 배짜리 주식도 발굴할 수 있는 그런 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ES 쪽에서. 자, 그럼 그 E가 환경이고, 그 다음에 S가 사회고, 이제 G는 지배구조잖아요. E는 알 것 같아요. 환경, 뭐, 중요성, 뭐, 이제 많은 분들이 아니까. 사회는 뭘 뜻하는 거죠? 갑질, 뭐 이런 아, 대표적으로. 네. 네, 그 다음에 네. 뭐, 중대재해, 네. 뭐 예를 들면 어디 그 사업장에서 사람이 죽었다, 뭐 이런 것들. 네. 그 다음에 그 하청업체들한테 뭔가 좀 이렇게 하도급 관리, 네.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그 여성의 비율이 네. 혹은 이제 단일성의 비율이 얼마냐, 음. 뭐 이런 것들이 보통 사회예요. 그래서 최근에 그 뭐 세대들이라든지 최근에 그 뭐 세상의 트렌드는 이 사회 쪽이 좀 상당히 중시돼 있죠. 예, 그러니까 여론, 뭐 평판, 네네. 그다음에 나쁜 뉴스가 나오더라, 뭐 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반도체 관련해서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부작용 같은 것들이 이제 나왔을 때 그런 것들에 대한 처리하는 것들이 여기 지금 사회에 해당하는 부분일 수 있겠네요. 네,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다 사회예요. 다 사회인데 이것을 굳이 막 국영수로 이 세 개 방으로 이제 쪼개서 늘려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뭐 중간중간에 제가 ESG를 하는 회사의 대표로서 이런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제가 걱정하거나 좀 그 좋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네. 아까 말씀드린 정치인들이나 네. 다는 아니에요. 그냥 일정 부분 정치의 레버리지를 그러니까 도구가 되거나 네. 혹은 언론에 너무 지나친 도구가 되거나 혹은 기업 경영을 하는 데 있어서 네. 너무 여기에 신경을 쓰시거나 그러면 실제로 훨씬 더 중요한 일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런 일들을 먼저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세상 사람들이 굉장히 똑똑한데 기업의 활동들이 이 세 개의 방 안에만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모든 활동은 이거는 S에 관련된 거야. 이것은 G에 관련된 거야. E에 관련된 거야. 이렇게 국영수 말고도 과목 많아요. 많죠. 예. 그러니까 어쨌든 오늘 근데 주제가 이제 ESG를 네, 좀 네, 더 네. 파고 들어가 보면 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거버넌스 G가 좀 어려운 네, 것 네.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일단 G는 구체적으로 뭐고 우리나라에서 왜 어려운 건지 좀. 재벌들이 이제 상속을 해야 된다. 그렇죠. 승계를 해야 된다. 뭐 이런 거. 네. 그러니까 재벌 2세, 3세가 계속 그 대기업의 이제 총수로. 물론 소유 구조는 뭐 당연히 그럴 수 있어요. 네. 뭐 아버지가 가진 거 아들이 가질 수 있는 거고 당연히 뭐 그래야 되는 걸지도 있고 적당히 세금을 잘 내고 합법한 적이면.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이 그 소유 구조가 사실은 기업의 어떤 경영에 대해서 절대적인 권한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우리나라가 그 수십 년 동안 이 재벌 중심의 그 어떤 그 경제 그 성장 동력을 만들어 왔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어떤 그 경영의 세습 뭐 이런 부분들이 네. 그 한국의 지배 구조가 뭐 상대적으로 조금 그 선진 뭐 아주 잘하는 데 대비 네. 조금 이렇게 떨어지지 않냐. 그래서 뭐 소유와 경영이 분리돼야 된다. 그래서 이 사회도 전부 예를 들면 기업 오너의 거수기다. 그래서 이제 그 기업 거버넌스 얘기가 많이 나왔었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뭐 한진칼하고 뭐 강성부 펀드를 한번 한진 쪽하고 뭐 붙기도 하고 네. 뭐 그랬던 거죠. 한국에서는 좀 이런 부분에서 개선될 수 있을까요? 앞으로 뭐 개선이 돼야 되는 부분이 맞죠. 네. 그리고 사실은 오너 중심의 경영이냐 전문 경영의 중심의 경영이냐는 네. 기업에 따라 다르고 누가 하냐에 따라서 달라요. 네. 다만 이 작은 지분을 가지고 전체적인 이 기업을 컨트롤한다는 것은 조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 다음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막 자회사들을 막 만들어놔요. 아니면 계열사들을 막 만들어놔가지고 거기다 일감을 몰아준다거나 거기에 예를 들면 이익을 저기 한다거나 아니면 비상장 회사를 어떻게 해가지고 뭐 예를 들면 증여를 한다거나 이제 이런 부분들이 문제죠. 그것을 법으로 다 막아낼 수는 없어요. 막아낼 수는 없고 투자자들의 인식이 전반적으로 올라간다. 이건 왠지 기업의 오너가 아니면 뭔가 이 대주주가 자기 마음대로 하는데 마음대로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회사가 발전하고 그래서 결국은 주식 가치가 올라가고 그래서 투자자들한테 이익이 되지 않는 이상한 행동을 했거나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 사실은 투자자들이 이 주식에 막 열광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어떤 그 투자자들의 인식 기반 그것들이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선도해서 먼저 그것들을 만들고 혹은 기관 투자들이 인게이지먼트라고 그래요. 네. 그 적극적인 주주 관여 활동을 통해서 뭐 기업의 어떤 경영 효율성이라든지 투명성, 네. 합리성을 개선한다면 많이 좋아지겠죠. 그럼 주가도 더 많이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이런 ESG 좀 실천하고 있는 목표하는 기업의 뭐 예시라든가 네네. 일상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ESG 기업은 좀 어디에 있을까요? 뭐 SK 같은 경우는 사회공헌 많이 하셨던 것 같고 네. 그다음에 대기업들은 많이 하죠. 대기업들은 아무래도 조직하고 뭐 그다음에 재력도 있고 다 하니까 하는데 뭐 누가 가장 베스트 프랙티스냐 네. 그건 좀 지나봐야 되죠. 그러니까 해외 같은 경우는 뭐 네슬레다
네. 아니면 또 뭐 아디다스다, 네. 뭐 어디다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뭐 친환경을 하거나 아니면 소비자들하고 소통을 해서 뭐 소통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소통이. 왜냐하면 절대 기준으로 뭐 완벽한 회사는 없어요. 그리고 기업은 결국은 돈을 벌어야 돼요. 돈을 버는 게 이제 많은 사람들 좋게 하고 주변 사람들 좋게 하면서 돈을 버는 방법을 누군가 굉장히 뛰어난 아이디어를 고안할 수 있으면 그게 이제 최적이죠. 최상이죠. 네. 어떤 분이 만약에 세상은 결국은 이 지구를 살려야 되니까 이 가솔린 자동차는 안 되고 그 전기차가 돼야 된다. 네. 그래서 예전에 아주 수년 전에 이제 테슬라에 투자했어요. 그분이 ESG 투자인지도 모르고 했는데 네. 그것을 ESG라는 세계의 국영수의 잣대로 보면 ESG 투자 맞거든요. 네. 전기차가 그러면 그분은 이제 대박이 난 거죠. 그런 거죠, 뭐. 전기차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네네. 사실 예를 들면 뭐 택배사 같은 경우는 네. 가솔린 그쪽을 기반으로 하는 거를 예를 들면 뭐 수소차라든가 전기차로 이제 바꾸면 좋긴 할 텐데 그게 한 번에 뭐 바꿀 수 있는 문제는 또 아니잖아요. 네네네. ESG 뭐 하고 싶어도 못하는 기업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뭐 ESG에 그러니까 30년 동안 주가가 계속 떨어진 기업 거의 보신 적 없으시죠? 네, 그렇죠. 기업이 없어져요. 기업이 망해서 없어지죠. 네. 제가 몇 년 전에 이제 그때 그게 계산을 해보니까 네. 기업의 설립일 이후에 상장 폐지, 뭐 네. 분할이든 합병이든 기업의 그 원래의 모습이 없어졌다고 가정을 했을 때 우리나라 기업의 평균 수명이 한 22년 정도 되더라고요. 22년이 지나면 그 기업은 없어지는 거예요. 어... 그 기업은 없어지는데 30년 동안 주가가 빠지지 않는 이유가 결국은 없어졌어요. 그러면 내가 30년 후에도 이 기업이 있고 50년 후에도 이 기업이 있으려면 뭔가 살아남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려면 ESG가 이게 잠재적인 위험을 관리해야 되고 잠재적인 기회를 발굴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사회에 뭔가 예를 들면 커다란 나쁜 영향을 미쳐서 네. 기업의 물건이나 서비스가 안 팔려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엄청난 과징금을 맞거나 뭐 그런 어떤 환경 오염을 시켰거나 이러면 안 되거든요. 네. 그런 기업들이 어떤 생존을 위해서 ESG 반드시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좋은 그 도전이고 투자의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아마 이 ESG가 만드는 세상은 전 세계적인 어떤 기술 개발의 이 가속이 굉장히 빨리 될 것 같아요. 최근에 4차 산업혁명 나온 지 얼마 안 됐죠. 그쵸. 그 말이. 그래서 이제 막 이 기술 혁신의 사이클이 40년짜리인지 60년짜리인지 모르겠어요. 과거 역사적으로. 네. 이 기술 혁신의 사이클의 초입부에 있어요. 거기다 미국의 대통령은 바이든이에요. 민주당이에요. 민주당과 공화당을 딱 봤을 때 공화당은 약간 이 하드한 에셋, 뭐 부동산이다, 옛날 같으면 원유다, 뭐 이런 어떤 뭐 이런 쪽이 하드한 에셋의 자산 가격 거품을 만들어요. 금융이다. 이런 인프라나 아니면 이렇게 돈을 대는. 근데 민주당의 색깔은 뭐냐면 기술과 혁신이에요. IT다, 바이오다, 옛날에 2000년 TMT다, 다 예를 들면 클린턴, 오바마, 다 이때 예를 들면 날아가던 그 기술 혁신의 사이클인데 이 민주당의 색깔을 갖고 있다라면 지금 기술 혁신이 굉장히 가속화될 수 네. 있어요. 그것이 전기차든 배터리든 혹은 신소재든 네. 뭐 신재생에너지든 간에 다 ESG와 연관된 거죠. 네. 거기다가 지금 미중 무역 분쟁이 미중 기술 전쟁, 전 세계 기술 전쟁으로 이제 비화됐어요. 그래서 각국 정부에서 우리가 야 반도체 기술 우리가 저기 가지고 있어야 된다. 네. 개발해야 된다. 그쵸, 뺏기면 그쵸. 안 된다.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 기술과 혁신에 대한 인프라 투자가 관련된 그 설비 투자가 또 엄청나게 들어가요. 그리고 굴뚝기업, 옛날에 저기 굴뚝기업이고 우리가 좌초산업이다. 이런 기업들도 새로운 물질, 새로운 프로세스, 새로운 공정 이런 것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공해를 줄이고 아니면 뭔가 이렇게 프로세스를 다시 혁신시키고 이런 일들을 네. 계속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속도가 이제 굉장히 가속될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것과 연관되어 있어 예를 들면 기업 태생 자체가 좀 ESG가 될 수 없는 뭐 예를 들면 담배 회사 같은데 이런 데는 좀 보면 어떻게? KTNG가 아마 ESG 등급이 꽤 높을 거예요. 아 높아요? 네. 저희도 이제 ESG 등급을 매기고 있는데 네. 이 등급을 매기는 방식 자체가 이제 불완전하고 그다음에 불안정해요. 그러니까 완전하지도 않고 네. 그다음에 이렇게 굉장히 스테이블하지도 않아요. 아... 왜냐하면 우리가 다 출발선상에 섰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우리도 잘 모르고 근데 물어볼 데도 없어요. 기업도 모르고 평가하는 기관도 지금 정확하게 기준은 좀 애매한 거고. 네, 그렇다고 뭐 예를 들면 미국의 걸 바라보면 그 사람들 것도 정확하지 않아요. 우리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찾아가고 있는 거야. 뭘 봐야 되지? 어떻게 기업을 평가해야 되고 네. 우리가 나가야 될 방향은 뭐지? 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현재 평가는 뭐냐면 그 우리가 내용의 그 실질을 아직은 파악할 수준이 안 돼요. 아니 제가 뭐라고 기업 경영 활동을 매일 그 경영에 그 고민하고 그런 경영자들과 그 기업의 ESG 활동을 저희가 감히 어떻게 합니까? 네. 그래서
그냥 최소한의 요건들, 어떤 거 뭐 위원회를 갖췄냐, 아니면 예를 들면 정책이, 환경이라든지 사회라든지 정책이 있냐, 그 다음에 목표가 있냐, 그것을 실행했냐, 이런 것만 계속 카운팅해요. 카운팅해가지고 뭔가 개선점이 계속 나오거나 아니면 뉴스나 미디어에 좋은 뉴스들이 많이 나오더라. 그러면 이제 막 가점을 줘요. 가점을 막 주다 보면은 막 이제 담배 회사도 ESG 등급이 높을 수 있는. 심지어는 카카오. 그런 이제 얼핏 딱 들었을 때, 뭐지 이거? 막 그런 일들이 이제 막 발생하는 거죠. 카카오보다 담배 회사가 높은가 봐요. 예를 들면 뭐 그럴 수 있다라는 그럴 수 겁니다. 있다. 예. 그럼 ES 평가 등급 이제 직접 네네. 매기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럼 어떤 방식으로 기업 평가를 하는 건가? 뭐 평가 기준이라든가. 저희가 항목이 네. 200개가 넘어요. 저기 뭐지? 폐기물 얼만큼 버렸나? 그래서 몇 톤 버렸냐? 네. 근데 매출액은 얼마였냐? 매출액 대비 얼마였냐? 그 다음에 뭐 여성 뭐 이게 성비는 어떠냐? 고용 창출 여성. 예. 그 다음에 뭐 급여랑 복리유세 뭐 그건 어떠냐? 그 다음에 뭐에 대한 정책이 있냐? 그 다음에 ESG 위원회가 뭐 ESG는 아니더라도 하여간 내부거래위원회가 있냐? 그 다음에 뭐 사회이사의 비율은 어떠냐? 그러니까 되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용의 실질보다는 네. 형식은 달라도 돼요. 훨씬 더 잘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회이사 비율이 높다고 해서 꼭 이게 독립성이 있거나, 근데 사회이사들이 기업의 내부 경영자들보다 내부 거기서 계속 몇십 년 동안 일한 사람보다 이 사업을 더 잘 알 수가 없어요. 없죠. 그죠? 그건 상식이죠. 네. 근데 사회이사 비율이 무조건 높아야 된다. 이건 아니죠. 아니죠. 예. 높으면 근데 이제 잘 될 확률이 높다는 거겠죠. 이제 견제 기능이 있다라는 그렇죠. 거예요. 왜냐면 이제 못 믿는 거죠. 쟤네들이 어디론가 돈을 빼돌리거나 자식들이 하는 회사에 그렇죠. 넘기거나 네. 이런 것들에 대한 의심, 제도적 보완이 있어야 되니까 하고 뭐 미국을 봤더니 이제 그러더라. 그래서 내용의 실질은 저희가 파악할 적은 못하고 내용의 형식만 계속 이렇게 점수를 매겨요. 근데 그 208개를 아직은 그 정보의 소스들이 이렇게 완전히 그 정보화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세상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한다 그러는데 이 정보의 공급자들은 아직도 디지털화가 아직도 요원해요. 그래서 저희가 208개 항목들을 간해수공업으로 다 해서 각각의 점수 체계라든지 비중이 있어요. 그것들을 다 이렇게 가중치는 다르지만 총합을 내요. 총합을 내면 뭐 100점 만점 중에서 내가 70점이다. 그러면 뭐 A, B, C, D, E 중에서 뭐 C등급이다, B등급이다 이렇게 매기는 거죠. 한마디로 ESG가 이렇게 세 큰 게 있으면 그 밑에 다 합친 게 한 208개 이제 기준들이 있는 건데 그럼 개인 투자자들은 이 기업이 ES 등급이 높다는 걸 어떻게 좀 확인할 수 있죠? 지금 저희 말고 저희는 공개를 안 하고요. 네. 그 다른 기관들은 공개를 하는 데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 공개한 데를 찾아보시거나 아마 언론사들에서 조만간 그 ESG 등급을 공개할 것 같아요. 아마 하는 데도 있을 거예요. 저도 다 찾아보진 않았거든요. 혹시 지금 현재는 그걸 공개하는 데가 어디 있을까요? 그것을 공개하는 데가 뭐 한국지배구조원이라든지 뭐 매일경제신문도 뭐 지속가능발전소랑 이렇게 해서 한다고 그랬으니까 아마 조만간 공개를 할 거고 한국경제신문도 아마 그 등급을 매기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주식 투자에 있어서는 그것을 참고사항이거나 아니면 상상력을 많이 발휘하셔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애널리스트들이 2021년 아직 안 지났잖아요. 2021년 영업이익이 얼마일 거냐. 뭐 하다못해 2분기 지금 이제 그 2분기 이제 시작 초입 2분기 예를 들면 영업이익이나 순이익이 얼마 될 거냐. 전망치 발표. 다 전망하거나 아니면 뭐 앞으로 2022년은 어떨 것 거냐. 이렇게 전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주가는 어차피 미래라든지 미래 가능성을 보고 움직이니까. 근데 ESG 등급은 전부 과거 거예요. 전부. 그냥 이렇게 하여간 ESG 등급을 가지고 과거 거라고 써먹지 못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은 이제 사용하는 사람의 손맛이 있으면 뭔가 더 좋은 유용한 정보로 활용할 수 있을 텐데 그걸 가지고 이 기업이 향후에 잠재적인 어떤 위험에 빠질 것 같고 어떤 기회를 창출할 수 있을 거냐를 잘 상상해 내신다면 좋은 투자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그게 과거의 데이터이긴 하지만 보통 우리가 학창 시절에 옛날에 공부를 잘했던 친구가 미래에도 대체 공부를 잘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 등급이 ESG 등급이 높으면 그 기업의 수익률도 좀 높을까요? 어떻게 될까요? 그거는 갑론을박이 되게 많아요. ESG가 뭐 지금 각국 정부서부터 모든 이제 그 기관들서부터 얘기를 하기 때문에 ESG 등급은 정말 주가 수익률과 관계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세요. 자, 그러면 언제 수익률이고 언제 ESG 등급이고 과연 몇 번 중에 몇 번이고 관계는 어떻고 그것을 현재까지는 전부 체리 피킹 단계 어디에 예를 들면 해외 논문에서 이런 게 있었더라 뭐 있었더라 아니면 미국의 얘기였더라 한국은 ESG 등급의 역사가 무척 짧아요. 그 다음에 이 기업의 어떤 의사결정이라든지 ESG로 나타난 것이 아니 앞으로 6개월 혹은 작년 혹은 올해 이렇게 1년짜리로 끝날 문제가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이것이 성과가 있다 없다라고 판단할 단계가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예를 들면 갑론불박하는 것도 그것도 주장하고 네. 주장하는 거는 좋아요. 근데 저건 안 되죠. 그건 틀리고 내 건 맞아. 이건 안 되죠. 그렇다 할 만한 데이터가 없다라는 네네. 이제 막 다 찾아가야 되고 네. 더 많은 연구자들과 더 많은 저기가 해야 되는데 네. 주가 수익률과 분명히 관계가 있을 거예요 장기적으로는. 왜냐하면 기업이 생존하고 네. 뭔가 경쟁 우위에 서기 위한 보다 더 경쟁력을 갖기 위한 네. 그런 활동들이기 때문에. 네.